터키 북클럽 120번째 책은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에게 보냈던 편지를 담은 반 고흐 영혼의 편지입니다. 이 책이 국내에 출간된 지도 벌써 26년째라고 합니다. 그동안 30만 권 넘게 팔렸는데, 그래서 왜 이 책이 그토록 오랫동안 인기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평소 우리가 예술 작품을 접할 기회는 자주 있지만 예술가의 진짜 삶에 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화가의 경우라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화가의 그림이 있다면 그 화가가 그 그림을 왜 그렸는지 이런 것들이 인간인 이상 몹시 궁금한데, 그런데 문제는 이 책은 그것을 화가가 직접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화가 중 한 명인 반 고흐라는 예술가의 진짜 삶과 그의 작품들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 화가에게 직접 들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 책이 인기 있는 비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소개된 그의 대표작들과 함께 고흐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파악하는 게 가장 좋을 텐데, 이 사진에서도 그게 잘 드러난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고흐하면 왠지 농부의 고집과 예술적 광기를 함께 지니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농부의 고집과 예술적 광기를 함께 지니고 있는 예술가라면 우리는 한 명 더 알고 있죠. 지난주 소개했던 도스토옙스키. 두 사람이 아주 흡사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자신의 한평생을 어떤 대상을 향해서 미친 듯이 집착한다 하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겉으로만 보면 그것이 미친 듯이 성공과 돈을 원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성공이나 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은 자기 세계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을 화가로서의 성공이라 생각하고 그것에 인생 전부를 걸어버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보면 거기에 이제 화가 마네나 모네를 모델로 한 엘스티르라는 화가가 등장하는데, 이 엘스티르라는 화가가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바닷가에서 조용히 혼자서 작업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에게 이런 얘기를 해줘요. 자신이 처음에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독한 환경을 선택했지만 그렇게 고독한 환경 속에서 오래 지내다 보니까 고독 자체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런 말을 들려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고흐의 삶 또한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결국에는 그토록 원했던 성공마저도 두려워하게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고흐의 삶으로 돌아와서 고흐는 남들보다는 늦은 나이인 27살에 고향 네덜란드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3살에 프랑스로 오게 되는데, 이 그림처럼 그가 네덜란드에서 그린 초기작들을 보면 왠지 흑빛이 진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농부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겠다는 사실주의적 발상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책에는 고흐의 편지 중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농부들은 일요일에 교회에 가려고 신사복을 차려 입었을 때보다 작업복을 입고 밭에 나가 있을 때가 더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시절의 고흐는 이렇게 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안 팔리는 거죠. 그런데다가 심지어 당시는 프랑스에서 인상주의 그림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시기였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런 무채색 계열의 그림이 평가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고흐도 이 그림을 그린 다음에 자신의 그림에 색채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33살에 프랑스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프랑스로 와서 고흐는 파리에서 인상주의 그림을 대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상주의 그림하면 머릿속에 르누아르나 모네나 마네의 그런 밝고 화사한 그런 그림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 고흐 또한 밝고 순수한 색으로 그림을 표현하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흐의 목표는 그렇게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대상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감정의 본질까지 전부 다 표현하고 싶었고,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평소 어떤 성격의 사람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내면의 모습까지 표현하고 싶었고, 그리고 대상이 사물이라 할지라도 단지 그 사물이 실제로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그 사물을 보는 것을 통해 그 사물을 바라보는 사람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를 그리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로 건너온 이후에 고흐의 그림은 더 강렬하고 단순한 색채와 형태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쯤에서 감명 깊게 읽은 고흐의 색채론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고흐 자신이 쓴 얘기인데 이런 겁니다. 서로 보완해주는 두 가지 색을 결합해서 연인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그 색을 서로 혼합하거나 또는 대조를 이루어서 그 연인 사이의 마음의 신비로운 떨림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중세시대 화가들은 어떤 성인의 모습을 그릴 때는 꼭 항상 머리 뒤에 후광을 그려 넣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성스러운 이미지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의 일이고, 고흐는 얼굴을 어두운 배경에 대비되는 밝은 톤의 광채로 빛나게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사상까지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부러 후광을 그려 넣었다라면 고흐는 색채의 배합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까지도 그림으로 표현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 그림 속에도 보이지만 특히 밤하늘의 별을 그려서 그 별을 통해서 희망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석양을 통해서는 어떤 사람의 열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런 얘기들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로 들리죠. 그런데 당시에는 고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문제였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너무 앞서갔던 거죠. 앞서갔다라는 것은 결국 인정받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림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겠다, 인간의 영혼을 표현하겠다라고 생각은 정말 대단한 발상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그 수준에 못 미쳤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사는 동안에도 고흐는 계속해서 명작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항상 나를 꿈꾸게 한다, 그러면서 저 별에게 다가가고 싶다, 이런 소망을 품는다라는 거죠. 다음 그림은 사이프러스 나무가 보이는 밀밭이라는 그림인데, 고흐의 눈에는 이 나무가 마치 이집트의 오벨리스크 같았다. 그러니까 오벨리스크처럼 특유의 아름다운 선과 균형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남프랑스면은 태양이 아주 뜨거운 동네인데 그렇게 태양이 내리쬐는 풍경 속에 자리 잡은 하나의 검은 점으로 보였다. 그런데 그냥 검은 점이 아니라 가장 흥미로운 색깔을 지닌 검은 점으로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흐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고갱이죠. 고흐는 이제 남프랑스에서 일종의 화가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화가들이 혼자서 살아가기엔 너무 경제적으로 빈곤하니까 차라리 모여서 살자, 그렇게 함께 견디면서 살면서 작업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정기적으로 작품들을 이제 제출받아서 그것들이 팔리면 그것으로 이제 운영비를 보태는 그런 공동체를 고흐는 구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고갱이 그것에 응했던 첫 번째 사례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미 고흐의 발작은 심각한 상태로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 때문에 고갱은 떠나고 고흐 또한 마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병원을 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미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시기에도 고흐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들을 많이 그려냈다라는 거죠. 이 그림은 동생 테오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선물로 주기 위해서 그린 그림으로도 유명한데, 그리고 이 그림이 그려질 무렵, 그러니까 고흐가 마을에서 쫓겨나서 병원들을 이제 전전하고 있을 무렵, 고흐는 서서히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제 동생 테오가 너무 신나가지고 고흐한테 편지로 형의 작품이 칭찬을 받고 있어,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주는데 고흐는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친 듯이 자기 세계에 너무 오랫동안 탐닉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세계에 갇혀버린 거죠. 그래서
그토록 원했던 사람들의 인정을 이제는 믿지 못하게까지 되어버린 거죠. 고흐가 마지막으로 그렸다고 알려진 까마귀가 나는 밀밭이라는 그림인데, 이때가 1890년도인데 1890년 7월 27일 고흐는 밀밭에서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됩니다. 자살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소설에 그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어떻게 검은 선을 몇 개 그었는데 그게 까마귀 떼로 보일 수가 있느냐. 이것이 고흐가 평생 구현하려고 노력했던 어떤 기술인 거죠. 극도로 형태를 단순화시키고 색채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검은 선 하나를 그은 것이 까마귀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림을 그릴 무렵에 고흐는 동생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죠. 그 편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그림과 생명을 맞바꿨다. 그로 인해서 내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지만 이제는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미친 듯이 살았고, 그리고 더 이상 원하는 게 없다. 이런 이제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고흐는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테오 또한 자기의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위해서 계속해서 돈을 보내줬죠. 그렇게 평생 묵묵히 형을 후원했던 동생 테오 또한 형의 죽음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서 고흐가 사망한 지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고흐의 그림이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었는데, 고흐하고 동생 테오가 모두 세상을 떠난 뒤에 테오의 아내가 그동안 고흐가 보냈던 편지들과 그리고 고흐가 테오에게 보냈던 수많은 그림들을 정리해서 그것을 뭐 전시회를 열거나 하면서 그렇게 고흐의 그림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1901년도에 열렸던 파리에서 열린 대규모 전시회를 통해서 고흐는 공식적으로 천재 화가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하는데, 1901년이면 고흐가 세상을 떠난 지 11년이 지났을 무렵이죠. 고흐는 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술가란 무언가를 온전하게 찾아낼 때까지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다. 결국 고흐는 자신이 가는 길에 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리고 결국 그 길을 찾아내는데 성공했구나.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